자, 이 시간에는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서 영조와 종조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는데, 바로 이 붕당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치가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네가 죽고 내가 살자! 뭐 이런 거야.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혼탁한 정치가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영조라는 왕과 그리고 정조라는 왕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것이 바로 탕평책이죠. 이번 시간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영조라는 분께서 벌인 탕평책 그리고 각각의 업적, 그리고 정조라는 분께서 벌인 탕평책과 각각의 업적, 즉 두 왕의 정책을 여러분들께서 구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똥망치와 함께 출발하시죠. 출발. 괜찮았어요? 자, 기억나는 거 이제 끄집어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할 왕이 바로 누구냐? 여기부터 할까요? 여기까지 들어가네. 바로 영조의 개혁 정책입니다. 개혁 정책. 그 조선 역대왕 중에 아주 장수하신 분이죠. 거의 82살까지 이제 사셨던 임금이신데, 자, 과연 이 영조는 어떠한 업적이 있었을까? 이 영조 때는요, 바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바로 이 붕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붕당. 언제 출현하게 됐냐면 바로 임진왜란 전에 이제 벌어졌던, 그러니까 선조 때, 조선 선조왕 때 있었던 것인데, 이 붕당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벼슬아치들, 관리들이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바로 뭡니까? 싸움을 벌이는 거죠. 처음에는 처음 시작은 괜찮았어요. 원래 이 붕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뭐냐? 바로 이 붕당을 통해 가지고 임금은 바로 신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다양한 의견.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지? 공론이라고 합니다. 공론. 그러니까 함께 의논해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야. 붕당이라는 것의 앞에 붕자도 좋은 의미입니다. 바로 무슨 의미? 친구, 벗이라는 의미가 있죠. 요즘에 벗이라는 표현 쓰나? 나의 벗. 이거 옛날에 펜팔 할 때 쓴 것 같은데, 나의 벗 모용 천명에게. 웃기잖아. 어쨌든 좋은 의미가 되겠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통해 가지고 공론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의논하면서 정치를 해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싸움을 벌이게 되죠. 서로 좋은 자리, 서로 좋은 벼슬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독인, 서인 나눠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또 노론, 소론 나눠 가지고 또 싸우고.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 애들, 내 이 품속에 있는 애들이 더 좋은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당을 밀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건이 막 벌어져. 무슨 사건? 죽어나가는 사건. 바로 영모 같은 이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뭡니까? 상복을 얼마 입을 것이냐라는 어떤 예속 논쟁이라는 것과, 그리고 바로 뭡니까? 숙종 때는 바로 뭡니까? 왕의 여자친구 문제와 이렇게 막 물려 돌아가게 되면서 벌어진 환국이라는 사건. 바로 이러한 두 차례의 사건을 겪게 되면서 이 붕당은 변질하게 됩니다. 서로 간의 어떤 입장을 인정하고, 서로 간의 어떤 처지를 인정하고,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공론 정치, 함께 의논하는 정치가 아니라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네 벼슬자리 내가 뺏어야겠어, 이러면서 상대당을 모함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즉 붕당이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즉 붕당이 변질하면서 이 붕당 때문에 조선의 정치가 굉장히 혼란해지게 됩니다. 어지러운 거죠. 집구석 들어갔더니 맨날 싸워. 누가 싸우는지는 얘기 안 해. 어쨌든 맨날 싸워. 그럼 어떻게 돼? 공부가 잘 돼요? 안 되죠. 열심히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구석에서 맨날 싸워. 안 들어가고 싶지. 자, 하지만 이 영조는요,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스스로도 붕당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지. 목숨을 잃을 뻔했던 이 영조는요, 이 붕당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끼고 이 붕당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바로 뭡니까? 원래는 본인의 아이디어는 아니고 자기 아버지 숙종의 아이디어였지만, 자, 그래서 영조는요, 이 붕당에 의해서 벌어지는 이 정치 혼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간다. 내가 너를 해결해 주마. 바로 탕평책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탕탕평평. 일단 이런 좋은 정책을 딱 표시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캠페인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에 높은 벼슬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 학교가 있었지. 학교, 무슨 학교? 성균관.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오며 가며 지나가면서 보라고 비석 하나를 세웁니다. 그 비석이 바로 뭡니까? 탕평의 정신을 새긴 비석. 바로 탕평비가 되겠어요. 이 탕평비에는 어떤 내용이 새겨져 있냐면 뭐 간단한 내용이에요. 두루두루 잘 친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은 군자. 여기서 군자라는 것은 어떤 여성분의 이름이 아니고요. 군자라는 것은 아주 덕이 높은 훌륭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친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야, 너 좌빨이야 우빨이야 이렇게 막 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인배. 두루두루 친하고 쪼지 않는 사람은 군자. 두루두루 안 친하고 쪼기만 하는 사람은 소인배. 바로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혹시 성균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러분들? 보신 적? 모든 걸 수용하려다. 저분께서는 어떤 수준의 깊이, 하지만 왕초보기 때문에. 네. 자, 어쨌거나 그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균관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일찍부터 탕평의 정책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비석을 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석이에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 비석을 세우고 이제 두루두루 이제 이 벼슬자리 하는 관리들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탕평비와 이 탕평책을 정신을 담은 이 탕평비를 통해 가지고 과연 영조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밀고 나갔을까? 탕평이라는 것은 고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부터 좋은 벼슬자리 있어도 한 붕당한테 몰아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골고루 오늘은 노론, 내일은 소론. 어떤 높은 자리가 있으면 노론이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 바로 밑에 그것을 견제하는 자리에 소론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 탕평책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제부터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겠다. 재주만 있으면 불러다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붕당의 소속이건 간에 내가 왕이 될 때 도와줬던 안 도와줬던 간에 일단 재주가 있으면 데려다 쓰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 탕평책의 정신이라는 것은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등용해서 뭐 잘 됐을까요? 아니죠. 버티는 벼슬 아치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붕당이 이렇게 서로 싸움질하면서 좋은 자리 꿰차면서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저 영조라는 분이 임금이 되면서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전히 탕평비에서 경고했던 이렇게 찌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두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영조는요, 강단 있게 고른 인재 등용을 표방하면서 강경파들, 노론이든 소론이든 강경하게 상대당을 계속 쪼고 막 밀어붙이는 이 강경파들을 중앙정계에서 축출시켜버립니다. 그래야지만 이 고른 인재 등용이라는 탕평책이 먹혀들 수 있겠죠. 자세하게 들어가려고 하지만요, 여기까지 해야 돼.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고른 인재를 등용하면서 어떻게든 이 붕당이 일으킨 정책 혼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되진 않았어요. 자, 이것과 함께 또한 영조의 정책이 바로 뭐냐면 세금 감면해 준 겁니다. 세금 감면. 그것이 바로 뭘로 나타나냐? 노란색으로 적어야겠다. 바로 균역법이에요. 균역법. 자, 균역법이라는 것은 나라에 내는 세금 중에서 군포라는 세금이 있어요. 군포. 원래는 군포를 두 필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일일이 조선의 아녀자들이 바로 배를 백잔다라고 얘기를 하지. 백잔다. 3배포를 만들어가지고 한 필 만들기 얼마나 힘든데. 근데 1년에 이것을 두 필을 내야 되는 거야. 군포라는 세금을 나라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군대 가지 않는 대가로 내는 세금이야.
근데 이것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아주 고단함을 줍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뭐 중간에 이제 이 관리들이 막 그지 백성들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나중에 뭐 세도 정치 때도 그런 문제가 벌어지만 군대가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도 막 나라에서 군포가 막 나오고 이미 돌아가신 사람한테 할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땅에 들어가지고 썩어가지고 백골이 돼가지고 해골이 됐는데도 그 할아버지 이름으로 막 군포가 나오고 여러 가지 폐단이 벌어지게 되면서 백성들의 힘든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바로 영조가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감면하는 군포 감면, 세금 깎아주면 백성들 좋아해요. 예, 바로 균역법이라는 것도 했다라는 것이고 또 이 영조께서 공부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책도 많이 냅니다. 특히나 법전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속대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저기 조선 전기 때 배웠어요. 조선의 가장 기본적인 법전 경국대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좀 안 맞는 부분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따로 속대전이라는 법전도 만들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붕당이 벌인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 영조가 낸 개혁의 정책 머릿속에 두어야 되는 것은 바로 탕평책입니다. 터져드리고요. 짝대기 몇 개? 3개짜리. 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영조라는 분의 영조라는 조선 임금의 정책, 탕평책을 머리에 새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친구들? 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조의 개혁 정책을 펼쳐봤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누구냐? 두 번째는요, 그의 손자입니다. 바로 정조의 개혁 정책이에요. 자, 정조는 자기 할아버지 영조, 할아버지면 중간에 아버지는 어디 가셨지? 불운하게도 이 정조의 아버지 바로 사도세자라고 합니다. 사도세자는요, 안타깝게도 영조가 어떻게든 탕평책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이 붕당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오히려 이 붕당에 휘말려 가지고 자기 아버지 영조의 손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곡식을 이렇게 쌀을 보관하는 뒤주라는 조그만한 이 통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둬가지고 그때 영조는 제정신이 좀 아니었어요. 나중에 아주 땅을 치며 후회했지. 자기 아들을 죽이게 만든 다음에. 자, 어쨌든 그런 붕당에 의해 가지고 비극적인 사도세자 뒤주 이걸 뭐라고 해야 돼? 뒤주 사건이라고 해야겠지? 예, 그런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이 노론 세력에게 엄청난 그 견제를 받던 이 정조가 어떻게든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즉 할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바로 뭐냐? 자기 아버지, 정조의 아버지조차 붕당에 의해 가지고 휘말려 가지고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영조가 추진했던 탕평책은 성공했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여전히 붕당은 정조 때도 붕당은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조도 똑같이 붕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했던 거 그대로 해 나갔겠죠. 그래서 정조도 역시나 탕평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탕평책 어렵지 않다고 했죠? 그 기본 정신은 바로 무엇이다? 골은 다시 한번 적어야겠다. 인재 등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뭐 노론, 소론, 그리고 권력에 소외된 남인 중에서 쓸만한 사람들,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불러다가 쓰는 고른 인재 등용의 탕평책을 역시나 함께 진행해 갑니다. 사도세자가 안 죽었으면 정조도 위험했나요? 그런 건 모르죠. 사도세자가 버티고 있으면 아무래도 정조에 위험할 리가 없지 않나? 사도세자가 거기에서 살아남았으면 즉 사도세자가 죽은 일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일말의 미심쩍음이 노론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노론이 바로 뭡니까? 사도세자를 치근하게 여기는 시파와 벽파로 또 나뉘게 되잖아.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사람과 아니야, 억울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면서 사도세자가 버텼으면은 정조가
위협을 당하진 않았겠지. 왕이 오르기 전까지 암살 위협도 당합니다. 드라마를 기억하고 계시군요. 네. 자, 역시나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는데, 그렇다면 이 정조는 탕평책이라는 거대한 우산 밑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펼쳐 나가느냐?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고 자신의 개혁을 뒷받침해줄 신하가 필요했지. 그래서 정조가 추진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초계문신제라는 겁니다. 초계문신제. 뭐 하나의 제도로서 완벽하게 이제 들어간 건 아닌데, 쉽게 말해가지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한마디로 붕당에 휩쓸리지 않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신임 관료들을 직접 정조가 교육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어디에서 가르치느냐? 그래가지고 도서관 하나를 세워요. 요건 다시 노란색으로 바뀌어. 이 초계문신제를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정조가 직접 나서고 가르치는 바로 규장각이라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왕실의 도서관. 그런데 그 도서관에서 뭘 합니까? 열심히 학문을 연구하겠죠. 그리고 이 연구한 학문은 실질적으로 정조의 정책이 되는 겁니다. 정책 또한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왕실의 학문 또한 정책 연구 기관이었다. 명색은 도서관이지만 그 많은 책에서 뭐 하겠어요? 공부하지. 바로 여기에서 자신이 직접 고른, 자신이 직접 가르친 바로 이 초계 문신들이 여기에서 탄생하고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규장각과 함께 또한 이 정조는요, 자신의 어떤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접 자신이 호령할 수 있는 군대까지 만들게 되지. 그 군대가 역시나 뭡니까? 장용영이죠. 특히나 이 장용영 군사를 딱 데리고 바로 뭡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정조가 꿈꿨던 이상도시 수원에 있었죠. 그렇죠. 이 천둥이님이 아주 잘 알고 계세요. 서울 출신들을 대거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했죠. 장용영 군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 수원에다가 성을 하나 짓습니다. 바로 수원의 화성이죠. 수원 화성. 이 수원 화성은 그 당시에 있었던 성을 만드는 기술을 뭐라고 하냐면 축성 기술이라고 해요. 축성. 성을 쌓는다라는 건데 바로 이 새로운 축성 기술. 이렇게 잡자. 새로운 축성 기술이 집약된, 오늘날 봐도 굉장히 탄탄하고 어디 한 군데 모자람이 없는 아주 굉장히 완벽한 형태의 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는데 이 대표적인 새로운 신축성 기술이 뭘로 오늘날 전해지죠? 거중기라는 이름으로 전해지지. 거중기. 요거 발명한 사람이 누구야? 정조가 발탁한 인재 정약용 선생입니다. 이 정약용 선생이 거중기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수원 화성에서 성을 쌓을 때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데 사용했대. 뭐 도르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 텐데 바로 이 거중기. 특히나 이 거중기를 써가지고 이 힘든 돌을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되니까 이게 바로 뭐야? 노동력의 절약이야. 품값이 덜 나가는 거야. 특히나 수원 화성 같은 경우에는요. 정조가 막 사람들 데려다가 막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야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 있었던 어떤 이런 축성공사 같은 경우는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 공짜로 가서 도시락 싸가지고 공짜로 일해줘야 돼. 돈도 안 줘. 근데 바로 뭐냐? 품팔이 꿈까지 일일이 이 임금 돈을 지급하면서 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A 아무개한테 얼마 줬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 자본주의의 냄새, 근대 태동계의 냄새가 물씬 나는 거지. 뉴딜 정책. 아유, 천둥이님은 어떤 이 시대의 흐름을 읽는 어떤 그런 눈을 이미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뉴딜 정책이라고 이렇게 치고 나올 수 있을 정도면 이거 대단하신 어떤 공력이 아주 돋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 대농장 이제 라티푼디움 이제 광작이 유행하게 되면서 이 지방에서도 농민들이 유민이 돼가지고 품팔이꾼으로 전락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야,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왕초 한국사에서. 그래서 바로 정조의 뉴딜. 예. 순간 약간 감동했어요. 네, 천둥이님 훌륭하십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수원에 화성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축성기술 거중기를 이용해가지고 돈 절약했다고 정약용 같은 경우는 직접 임금한테 칭찬도 받았어요. 야, 너 때문에 돈 절약했어. 야, 최고야. 정약용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뿌듯하게. 아, 내가 이거 머리 딱 돌려가지고 엄청난 돈을 또 비용을 아꼈다니까. 아무튼 그렇게 수원 화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수원 화성 쪽에다가 바로 뭡니까? 자신의 아버지 묘까지 이렇게 옮기게 되면서 자기 어머니 그 자기의 남편이 죽는 모습을 보고 끝까지 어떻게든 자기 아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한중록의 주인공 저자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이렇게 가서 잔치도 열고 행차도 하고 이런 모습이 전해지죠. 이런 것이 있고 하나 빠진 것이 있다. 빠진 것 바로 뭐냐? 여기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자, 정조의 업적 중에서 요거 하나 있습니다. 금난정권 신의 통공이라고 하죠. 금난정권. 자, 이것은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자, 금난정권이라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어떤 권리란 얘기야. 할 수 있는 거, 인정받은 거. 난전이라는 것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점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이라는 것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가지고 노점상 단속 같은 거예요. 자, 한마디로 뭡니까? 나라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상가를 딱 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옆에서 똑같은 품목을 이게 좌판 하나 펼치고 파는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던 거지. 왜? 내가 손해니까. 나랑 똑같은 물건을 저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옆에서 팔고 있으니까 손님이 저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바로 이 상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시전상인이라고 하는데 이 시전상인들이 직접 그 난전, 좌판을 벌이고 있는 조그마한 상인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 좌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가가지고 어이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장사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팍 뒤집어 엎는 거 떡대들 시켜가지고 바로 이 권리를 바로 금난전권이라고 하는데 바로 정조께서 이 금난전권을 폐지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바로 뭡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내가 이것을 왜 빼먹을 뻔했느냐? 아차 싶었지. 왜냐? 이 자유경제 시스템에서 이 정조 시절에 이름이 전해지는 제주도의 한 분의 여성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성은 김이요. 이름은 만덕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김만덕이라고. 잠깐만. 미안해. 김만덕이라. 처음 들어요? 김만덕 처음 들어? 이 정조보다 한 열 몇 살 위신 여성분인데 이제 거의 돌아가실 정조가 이제 1800년에 돌아가시는데 그때가 언제면 1795년쯤 됐겠다. 1795년. 원래 이 김만덕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주도에 그 가난한 이제 원래는 신분상으로는 이제 기생이 아닌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잃어가지고 이제 그 기생의 수양딸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기생한테서 이렇게 보살을 받다 보니까 배우는 게 바로 뭡니까? 춤추고 노래하는 가무를 배우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생이 됐어요. 아주 이름난 제주도의 유명한 기생이었어. 이 김만덕이라는 분께서. 근데 어느 날 바로 뭡니까? 친척한테 이제 문자가 오는 거야. 야, 너 기생으로 이렇게 유명인이 돼가지고 좋긴 한데 창피해서 못 살겠다, 친척들이. 그러니까 이 김만덕이 아차 싶어가지고 내가 본래 기생이 아닌데 이렇게 친척들한테 모함을 받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관청에 가가지고 내 이름을 기생 아니라고 합니다. 기생 이름을 적은 거기서 빼달라고 막 울며불며 사정해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기생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신분이 이제 양인이 됐어. 그래서 이분께서 뭘 하시냐? 장사를 합니다. 바로 전라도 그러니까 육지와 한반도 본토와 이제 제주도 사이의 중간에서 바로 뭐냐? 물건 맞바꾸면서 물물 교환하면서 거기에서 유통업이라고 하지 우리가 유통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만석군이 되는 거지. 만석군. 엄청난 돈을 벌게 돼. 자, 그래가지고 이 제주도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부자로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호의호식하셨던 이 분이 1795년에 제주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농사가 싸그리 망합니다. 농사가 싸그리 망해.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민들이 굶기 시작하는 거지. 막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해.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그 얘기를 듣고 뭘 보내? 쌀을 보냈어. 정조가 쌀을 보냈어. 야, 이거 좀 먹고 일단 버텨 라고 했는데 그 배마저 오다가 태풍에 쓸려서 침몰해버린 거야. 이제 제주도 사람들은 굶어 죽어야 돼. 그때 바로 뭐냐? 장사로 돈을 벌었던 이 김만덕이라는 분께서
직접 자신의 전 재산을 내가지고 육지에서 쌀 500섬을 들여오게 됩니다. 바로 그거 먹고 제주도민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자기 전 재산을 내가지고. 대단하신 분이죠. 노블리스 오블리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정조 귀에 들어간 거야. 아니 이런 여성이 어디 있냐 조선시대. 정조도 깜짝. 그래서 소원을 물어봅니다. 소원을 말해봐, 봐. 그러자 김만덕이라는 이 여성분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소원은 임금을 한번 보는 거고, 임금 얼굴 한번 뵙는 거고, 또 하나의 소원은 금강산 구경이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주도 사람들은요 함부로 이 섬 밖으로 못 나갔어요. 그냥 평생 그 나라에서 주는 납공이라고 하지, 납공, 그 공납 특산물 같은 것만 갖다 바치고 전복, 귤 이런 것만 갖다 바치는 그런 신세였는데 임금이 정조가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직접 궁궐에 불러다가 벼슬까지, 여성이 받을 수 있는 벼슬까지 내려준 다음에 금강산 관광을 시키고 그 금강산 관광 가는 길에 모든 벼슬아치들에게 김만덕한테 잘해줘라 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김만덕이 편히 금강산을 유람하고, 그 당시에 김만덕 나이가 한 환갑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때 이제 한 58세에서 60세는 호 할머니야. 오늘 내일 하는 거야. 그런 할머니가 금강산을 유람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돌아오니 조선의 그 당시에 높았던 이 벼슬아치들이 이 김만덕을 칭송하는 막 시라든지 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기생 출신의 여성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이 김만덕 이름이 만덕이야. 만 가지의 덕이 있다라는 얘기지. 아무튼 김만덕이라는 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 사회의 리더의 모습을 보이는 저런 분이 조선시대에 계셨다. 이거 놓칠 뻔했다 이 얘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 정조의 개혁 정책도 마무리해봅니다. 기초 강의니까 여러분들 많은 것을 머릿속에 넣을 필요는 없고요. 영조와 정조 시대에 이르러가지고 바로 이 붕당이 벌이는 여러 가지 어지러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영조와 정조는 똑같이 탕평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탕평책과 함께 영조는 균역법, 속대전이라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펼쳐나갔고, 책도 만들고 세금 깎아주는 정책. 정조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탕평책을 이어받아가지고 특히나 규장과 같은 학문연구기관, 장용령과 같은 자신의 친위부대, 그리고 수원화성과 같은 그 당시에 아주 새로운 축성기술이 집약된 그런 성을 만들고, 특히나 이 수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뭐였다? 여기다 안 적었네? 세상에. 바로 정조는 여기에다가 대대적인 상업의 도시를 꿈꿨고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뭡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개혁의 의지를 담은, 바로 정조를 닮은 성이었다. 그러니까 정조의 상공업 도시로서의 어떤 육성과 정치 개혁의 의지를 담은 그것이 상징화된 것이 바로 수원 화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짝대 이거겠죠. 정조의 개혁 정책, 탕평책 함께 했다는 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냥 밑줄 맞췄고요. 규장각과 장용령 그리고 수원 화성, 이것은 바로 영조와는 다른 정조의 정책으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짝대기 몇 개? 3개짜리.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아시겠죠? 영조의 탕평책, 그리고 정조의 탕평책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정조의 규장각 설치, 장용령 설치, 그리고 수원 화성 축조, 이것은 정조의 업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꼭 구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냐 정조냐, 규장각 정조, 탕평비 영조, 균역법 영조, 수원 화성 정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보죠. 자, 요것이 무엇이냐? 요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께서 수원 화성 축조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었던 바로 거중기의 복원 모형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기록에 남겨진 거중기의 모습이죠. 도르래가 이렇게 보이는 거 보니까 아마 여기 양쪽에서 이렇게 그 물레 손잡이 같은 것을 이렇게 당기면 도르래의 원리로 밑에 묶여 있는 무거운 돌을 쭉 끌어올릴 수 있는, 갑자기 이봉걸 장사가 생각나는데 인간 기중기 바로 거중기가 되겠습니다. 이 거중기 나오면 누구 떠올라야 돼? 정조 떠올라야지. 정조하면 또 다른 거. 규장각, 장영용, 수원화성 떠올리게. 정약, 만덕씨도 기억하면 좋겠다. 다음. 요게 바로 뭐냐? 요게 바로 수원화성입니다. 수원화성이에요. 굉장히 이제 조명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 이야, 아름답다, 그지? 그 당시에 이렇게 튼튼하게 성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감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수원 사시는 분들은 뭐 늘 보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네요. 이분은 바로 누구냐? 이분이 바로 이제 이 영조입니다. 영조 어진이죠, 어진. 네. 실질적으로 뭐 직접 영조의 이 생김새가 담은 게 이제 그 왕자 시절, 연인군이라는 왕자 시절의 그림이 좀 더 어울리고요. 이건 이제 나이 든 부분을 이제 나중에 그린 그림 같은데, 영조라는 분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뭐냐면, 안타깝게도 이분이 정조입니다. 정조. 단순화시킨 그림이죠. 그 이전에 정조의 어진이 있었는데 굉장히 곱실하게 이렇게 아주 점잖하게 생긴 분이었는데, 여기에 생긴 이 정조라는 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알 수 있게 굉장히 그 아주 호방하고 무인 기질을 담은, 뭐 좀 이렇게 말해서 못하지만 입에 욕도 좀 달고 사시고 마음에 안 드는 신하 막 욕도 하시고 막 그랬습니다. 진짜로 남아 있어요. 그 신하와 주고받은 편지에서 막 욕도 쓰셨어. 차마 제가 입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훌륭하신 분이죠. 바로 이 영조와 정조, 이 두 분이 실상 없었다면요, 아마 붕당의 폐단이 막 발현되게 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러지게 되면서 조선이 망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중에 끝내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죠. 오늘날까지 우리가 뭐 조선, 헬조선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조와 정조가 등장해서 다시 한번 이 세종시대, 조선 전기의 세종시대처럼 백성들을 보살피고 어떻게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특히나 탕평책 같은 거. 성공하지 못했어요. 역시나 붕당은 여전히 남아있고 정조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도정치라는 이름으로 변질해서 이제는 붕당이 아니라 한 가문이 정치를 장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즉 영조와 정조의 개혁은 성공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없었다면 조선은 이미 망했을지도 몰라요. 영조와 정조의 개혁정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